지난 2004년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길에서 24살 전모 씨가 괴한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연쇄살인 피의자 정모 씨가 이문동 사건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살해당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으로 미뤄 정 씨가 진범이 분명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정남규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냈죠. 그래서 심지어 현장 검증할 때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한다든지 호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난하고 자신한테 욕을 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화사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진짜 인간에 대한 어떤 경멸함? 막 이런 게 느껴졌었죠. CSI는 어떤 증거물이 남아있느냐를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들을 찾죠. 근데 프로파일러들은 왜 이 집이 선택되었는가? 또 이 발자국은 어디로 이동했는가? 범행 도구는 어떤 것을 썼느냐? 이런 그 범죄자의 행동을 보는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죠. 현장에 도착하면 제가 범인처럼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범죄자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가장 먼저 시도를 하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오늘 뭐죠? 반갑습니다. 이 그 안에서 저희가 자주 뵙는 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범죄자 1000명 프로파일링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우리 권일용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권일용입니다. 2017년에 퇴직을 해서 지금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 소개를 뭐 굉장히 또 예, 지금은 깔끔하게.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걸로 좀 아니 조금 전에 여기 좀 오다가 이렇게 좀 잠깐 만나 뵙는데 교수님이 보자마자 용문입니다 이렇게 아, 선배님이시군요. 예, 아, 이 용문고를 네, 또 맞습니다. 지금 예, 영문. 김상중 선배님이 예. 그 아래서 이제 자주 하잖아요. 아 김상중 형님도 저 용문이시죠. 네. 예. 저 1년 선배인데 예, 예. 자기가 내가 선배인 줄 알고 굉장히 깍듯하게 아니 굉장히 따뜻하게 되게 깍듯하게 하셨어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에 프로파일러가 도입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나요? 언제 이게 네. 좀 예. 한국 경찰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직제가 생긴 것이 2000년 2월 9일입니다. 이제 만 정확하게 20년. 얘기하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이 발령난 날. 2000년 2월 9일. 날. 아니 그러면 이게 저 그 프로파일러가 도입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네, 그때가 이제 한국 사회 범죄가 동기가 뚜렷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뭐 치정이나 아니면 원한 예. 뭐 이렇게 이제 수사 방향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수사반장이 가면 다 잡아오던. 보통 다 그랬죠. 드라마에서도 그랬고. 용서해 주세요. 9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범죄가 변화됐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범죄가 이제 지존파, 뭐 막가파, 사회와의 어떤 그 불만들을 개인한테 표출하는 범죄가 시작이 됐죠. 이런 범죄로 변화되면서 현장에서의 일단 증거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느냐.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이제 도입이 됐군요. 네. 아니 발령 전에는 경찰에서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이제 93년부터 2000년까지 CSI로 근무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 실종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CSI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붓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지문을 채취. 채취하고. 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남겨진 지문 다 밝혀가지고 완전 초토화. 나도 모르게 드디어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을 찾으신 거예요. 아니 그럼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경찰이셨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꿈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 좀 집도 어려웠지만 네. 제가 이제 종교가 천주교 카톨릭인데 신부가 되어가지고 남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할 무렵이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원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야, 그 전역을 할 때가 됐는데 집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네 살 길을 좀 찾아봐라. 해서 가지고 오신 게 이게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원서를 갖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이제 결국 3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죠. 만약에 그때 아버님의 원서가 없어졌다면 지금 신부님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같이 딸이가 왔는데 네. 딸이 없을 수도 있죠. 신부가 됐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신부님도 굉장히 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렸을 것 예. 같아요. 성당에서도 인기 많은 신부님들 계시거든요. 여기 그 또 우리 또 네, 제가 세바스찬. 세바스찬 네. 형제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보통은 본인 세례명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형제님 예. 어떻게 세례명이? 저는 알로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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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이거 처음 해봤어요. 뭐 어떤 거요? 그 세바스찬 알로이시오. 원래 보통은 진짜 아, 안녕하세요 형제님. 저는 이제 사촌 형이 신부님이셔서 아, 그러세요? 예, 존 스테파노 신부님. 네. 저희 집에서는 영광입니다. 네. 지금 얘기했잖아. 이 정도 나왔다는 거 이제 그만해라. 빨리면 세례명이. 아 이거 너무 길게 하는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프로파일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네. 맡았던 사건이 좀 기억이 나세요? 처음 맡았던 사건은 이제 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실종이 되어서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살 난 여자 어린이가 사라진 지 아흐레 만에 토막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성동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배낭 한 개가 발견됐습니다. 안에는 지난주 이 동네에서 실종된 5살 김모양의 사체가 토막난 채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죠. 근데 그 사건을 체포하고 나서 이제 범인하고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던 중에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특히 아동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범죄자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야, 내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구나. 왜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고 행위를 저지른 이 자와 내가 같이 밥을 먹는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피해자 아이가 당시에 지금 우리 큰딸하고 나이가 비슷했었거든요.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고 나는 그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 같이 같은 밥그릇에 국그릇에 밥을 같은 숟가락으로 같이 떠먹으면서 나는 너를 잡으려고 몇 날 며칠 밤을 샜지만 너는 도망 다니고 사람들을 해치느라고 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웠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처음 느끼게 된 거죠. 이게 좀 프로파일러 시절에 그 뭐 이렇게 면담한 분이 한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제가 퇴직할 때 공식적으로는 960명 정도 되니까 한 1000명. 한 1000명 정도 되네요. 예. 이게 좀 그 1000명의 범죄자들 중에 좀 잊지 못할 그 뭐 범죄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전부 잊지 못하죠. 특히 프로파일러 투입되는 범죄들은 굉장히 잔혹 범죄나 또 이상 범죄, 연쇄 범죄 이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범죄자는 가끔 보면 얼굴이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10년 전, 뭐 15년 전 이러면 잘 안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의 피해자의 모습은 정말 선명하게 떠올라요. 지금 그 장면들이 어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기차를 타고 제가 부산까지 가다가 보면 아, 대전 여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지. 아, 여기 그때 무슨 사건 때문에 내가 왔었지. 그러니까 모든 장소들이 사건의 기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모든 장소들이 사건의 기억으로. 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좀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라든가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제 가장 잔혹했던 것이 이제 그 2004년 1월부터 발생한 정남교 연쇄살인 사건이었어요. 아, 그 이수정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해주세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사건은 이제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묻지마 살인사건. 길 가던 어린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으로 2년 동안 무려 13명이 살해됐고 2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면담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유영철보다 많이 죽이는 게 내 목표였는데 하고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정남규는 유영철과 함께 범행 순간에 느끼는 쾌감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범죄자는 제가 정말 만난 1000명의 범죄자 중에 가장 잔혹했어요. 심지어 그 집에 압수수색을 갔었는데 제가 어디 인터뷰해 놓은 사진을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압수해 갔어요. 야, 이 범죄자들도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을 보고 있구나. 근데 섬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거 어떠셨어요? 너무 반가웠지요. 반가웠어요? 실제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아니, 저희 같으면 그 정남규라고 하는 살인마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아, 그럼 정말 반갑죠. 그러니까 경찰을 했죠. 그러니까 경찰을. 근데 나중에 이제 체포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남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노상에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격을 했는데 정말 특이한 거는 단 한 건도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게 없어요. 전부 돌려 세워서 앞을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다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왜? 몰래 따라가서 빨리 공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면 도망가는 것이 범인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돌려 세워서 자기가 얼굴을 보고 또 가로등 불빛 밑에서 계속 피해자를 공격해요. 그 피해자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과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정말 잔혹한 그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물색하지 못하는 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러 나왔지만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살인을 저지른 곳에 가서 내가 서 있어 봤다. 너무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그 살인을 추억하는 정말 잔혹성이 가장 높았었고.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말았는데 저한테도 편지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 내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살해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사형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좀 내보내달라.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나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편지를 계속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결국은 자신을 살해한 살인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살인의 끝은 결국 자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좀. 네. 참. 아니 정남규와의 면담을 통해서 미제 사건을 또 해결하신 게 있다고. 네. 사건이 이제 2004년에 발생하기 훨씬 전에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수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압한 수법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격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던 컴퓨터 바탕화면에 시신 장면을 올려놓고 한 6개월을 매일 봤어요. 매일.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매일 봤어요. 매일. 이 정남규와 면담을 하면서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어떤 그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방식대로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바탕화면에 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야, 이 사건의 범인이 얘구나. 그래서 나는 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그거는 정말 그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봤다. 너의 수법을. 그러니 내가 너를 모를 수 있겠느냐. 범죄자와 면담을 하다 보면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거든요. 이게 아마 그렇죠. 이 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걸 억누르고 격한 진짜. 감정을 이게 다스리십니까?
그거는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냥 이게 앞에 있으면 그냥 막 한 대 치고 싶은데요, 그냥 막. 예, 그러면 그냥. 그 감정은 억누를 수 없어요. 억누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행위들을 보고 나면 계속 그게 떠오르죠. 예. 근데 이제 목표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차곡차곡 분석을 해서 또다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차단하고 체포할 것이다. 이런 목표 때문에 그 나머지 분노들을 내가 좀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 평소에도 뭐 웬만해서 화낼 일이 없으시겠어요? 아유, 화낼 일 많죠. 퇴직하고 나니까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화가 좀 많이 나세요? 아니 뭐 집에서 뭐 아, 갑자기 집 얘기는 왜 집에서 왜? 근데 집에서 이렇게 이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뭘 시켜요. 그러니까 내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아 집에 계시는 그때 아내분께서 일을 하는 건데 갑자기 설거지를 하라든지 아니면 뭐 분리수거를 해라. 지시 명령이 떨어지면 분리배출이죠. 분리배출을 하러 가면 제가 갔다 오면 다 아주머니들이 나와 계세요. 네. 근데 집사람이 갔다 오면 다 남편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뭔 상관입니까? 그냥 아니, 내가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면 되지. 뭐 나랑 같이 버리는 분들이 꼭. 아니 집사람이 이제 갔다 와서 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 버려주는데 내가 나갈 땐 남편들 네, 없던데.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잠복을 해봤죠.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거기 아니 서서 잠복을 왜? 아니 한 3시간 서서 아, 이 현상이 왜 벌어지나. 왜 그런 현상이 사실 벌어지나요? 시간대가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이 나오는 시간대는 휴일에 뭐 담배를 피러 나오거나 네. 뭐 이럴 때에 남편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출몰하는 시간대고. 야, 그것 때문에 잠복을 하셨어요? 아니 그 저기 혹시 아버님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예. 집안일을 잘 안 하세요. 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 오늘 드디어 이제 전쟁 시작됐네요, 이게. 아, 드디어. 혹시 그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네.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으세요? 공통점은 그냥 비열한 성범죄자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약자들을 공격한 살인범들이고 다른 점은 유영철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빨리 살해하고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잔혹행위를 저지릅니다. 유영철 사건 때 제가 이제 유영철이 체포되고 나서 물어봤어요, 직접. 너도 범행 현장 가봤냐? 그랬더니 아니 뭐 언론에 다 뉴스에 보도되고 경찰이 무슨 뭐 증거를 찾았다, 뭐 누구를 수사한다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내가 왜 가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안 가봤다. 심지어 나도 댓글을 달아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을 달았다고? 자기가 뭐라고요? 뭐 아닐걸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정남규는 오랫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그냥 뭐 마구 방치하는 이런 타입이고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춘재의 범죄와 강호순의 범죄가 상당히 그 범행 동기가 맥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2009년에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한국 사회에 지금 연쇄살인범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죠, 연쇄살인은.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빨리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기 전에 어떤 범죄자를 만나보면 야 이거 한 건으로 체포됐지만 이거 지금 체포가 안 됐으면 연쇄였구나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 지금 이제 그 국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사소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부 카메라 찍고 제보하고 이런 국민의식들, 그다음에 CCTV, 그렇죠. 블랙박스 뭐 이런 그 사회 안전망들이 사실은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체포가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 형량이 그렇게 또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분석과 판단을 해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 예전의 어떤 그 법정에서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새롭게. 새롭게 현실에 변화되는 좀 맞는. 현실적인 것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